자, 대선 출마 선언문 리뷰. 자, 오늘은 이제 국민의힘의 소속이죠.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지사님의 대선 출마 선언문.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규명 씨부터 간단히 이번 원희룡 지사의 대선 출마 선언문 어떻게 보셨나요?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김기명입니다. 어,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슬슬 야권 대선 주자들이 출마 선언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 경선이 잠깐 스탑된 사이에 이제 야권도 그 국민의힘과 이 제3지대를 합해서 야권도 정선이 시작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원희룡 지사의 출마 선언문이 야권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재미없는 출마 선언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 이유는, 그러니까 앞에, 그러니까 보내주신 전문 그 서단문이 들어가 있는 기사의 제목도 그냥 네. 맨 처음에 클래스가 다른 나라 만들겠다라는 네. 말이 있는데, 그 전문을 쭉 읽어봤을 때 그 멘트 말고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그냥 문재인이 그러니까 야권에서 얘기하는 지금 현 정부가 나쁘다라는 말 말고는 아예 그 컨텐츠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야당 쪽에서 얘기할 수 있는 선언문 중에서 가장 재미없는 선언문이 그냥 지금의 야당이니까, 본인이 야당이니까 지금 정부를 비판하는 거 말고는 할 말이 없을 때 나오는 그런 선언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뭐 친박 계열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실 뭐 소장파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개파성이 좀 약간 많이 떨어지는 분이다 보니까 그런 지점을 좀 어필하려고 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그렇게 의미 있게 어필이 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정권 간의 보고가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결국은 뭐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그거를, 그러니까 보고가 상관없다는 거를 강조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뭉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 말했듯이 그런 점이고, 비슷한 느낌의 부분이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후보가 승리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뒤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새로이 결합하는 분들을 환영한다고 하는 말도 결국은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건지, 민주당이 아니면 오케이가 맞는 건지, 아니면 국민의힘으로 돼야 된다는 건지 그 부분도 명확하지 않고, 그런 지점에서는 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또렷한 거는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여러 가지 야당 입장에서 안 좋은 것들, 뭐 소득주 성장, 임차 3법, 탈원전, 주요 52시간제 이런 주로 경제 사업 정책들에 대한 반대 말고는 크게 그 차별성이 없다는 점이 되게 아쉽고, 그런 지점에서 되게 재미없고 별로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원희룡 지사가 어쨌든 목동에서 재선 3선 하셨나? 재선 이상 국회의원을 하셨고,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3선. 네, 3선 하셨고, 그리고 제주도에서 제주도 재선. 지사까지 재선을 하셨으면은 어느 정도 본인이 갖고 있는 본인이 해왔던 정치적인 역할들도 있을 텐데, 그 정책적인 역할들도 있을 텐데, 그런 특히 정책적인 부분이 사무에서 전혀 보이지 않고, 정치적인 부분도 되게 애매하게만 표현돼 있어가지고 아쉬웠던 사무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네요. 우리 박정훈님은 또 국민의힘 당원이시고 하니까 좀 더 원지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떠신가요? 원지사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출마 선언문? 네, 잘 봤고요.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오세훈, 정병국, 그리고 남경필 이런 분들, 한나라당 그때는 총재였죠. 이회창 총재님, 이 스카우트한 분들, 그분들의 이미지가 재미가 없어요. 다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약간 청렴한 이미지가 있고 흠잡을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건 강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음. 저는 뭐 연설문 들으면서 제일 좋았던 부분은 목동 아파트 팔고 제주에 갔다. 공직자의 기본 도덕성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좋았고, 뭐 근데 또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작은 정부랑은 반대한다. 그런 점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1호 공약으로 뭐 긴급 경제명령 100조 이런데 이거는 조금 의아했어요. 시급한 건 알겠지만 음. 미래 세대에게 빚을 한 방에 100조로 늘린다는 게 이해가 안 갔고, 명확한 국채 상환 계획이랑 다음 정부와 상관없이 연간 뭐 어느 정도 갚아 나간다 이런 뭐 긴축 정책 한다 뭐 이런 뭐 플랜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애매모호했고, 뭐 독일의 메르켈 모델이 뭔지 잘 설명이 좀 미약했던 것 같고요. 그 통합보다 심판이라고 그때 뭐 얘기한 적이 있는데, 현 정부의 불공정과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는 점, 그거는 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정치 보복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것도 찬성을 하고,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대연정, 예, 그런 거, 뭐, 뭐, 대연정 비슷하게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4차 산업시대 화두인 그 메타버스 활용한 점도 괜찮았던 것 같고요. 아, 기자회견할 때? 기자회견할 네, 때? 네. 기자회견한 게 더 오히려 그 연설문보다 더 좋았던 것 같은데, 기자회견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뭔가 마음속에 생각이 많으신지 뭔가 말을 하고 나서 되게 뭔가 버퍼링 있는 느낌? 뭔가 말을 할 때 음. 명확하게 시원시원하게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음. 뭔가 좀 그게 좀 아쉬웠고, 저는 그 도지사 시절 때 2015년 그러니까 시절 때부터 재선하셨잖아요. 그때부터 네네. 이제 그 농지법 관련해서 그 제주도에 되게 그 중국을 비롯한 외국, 그러니까 제주도민 외 도외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해서 음. 그거에 대한 농지 정책 했던 거, 그런 게 참 전에 한번 제가 신성장학파에 한번 링크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참 도지사 때 참 잘한 것 같지 않나 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농지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제주도에서? 제주도에서 뭘 했다고요? 그게 뭐냐면 그때 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때였을 거예요. LH 직원의 농지 투기 때문에 광명시에 그 농지 투기 그쵸, 때 그쵸. 그것 때문에 오히려 원희룡 지사의 그 업적이 더 부각된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음. 그 제주도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농지 기능 관리 정책이 있었습니다. 음. 예. 그러니까 도외 사람들이 이제 농지에 사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경작을 하는지 아닌지에서 엄청나게 그 세밀하게 그 조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음. 예,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뭐 우리 김보미 씨, 구리시의 김보미 씨 들어오셨는데요. 음소거 키시고 이 원희룡 지사의 대선 출마 선언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소감 좀 얘기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일단 10시인데도 이런 열정을 가지고 주문하신다는 게 존경스럽습니다. 음. 일단은 저희 이제 그 전라도 저희 이모님 중에 두 분이 제주도에서 지금 그 살고 계세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원희룡 제주지사님 뭐 하는 것들 이제 몇 개 보고 있고, 요번에 이제 출마 선언하신 것도 조금 보고 이랬는데, 저하고는 조금 이렇게 당이 달라서, 근데 제가 뭐 당이 다르다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뭐 이렇게 비난하려고 본 건 아니고, 저는 일단은 모든 대선 출마하시는 분들한테는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설문을 들을 때는 당파를 떠나서 그분한테 뭐를 배울까, 그 연설 중에 그거에 좀 집중해서 봤고요.
맨 처음 시작할 때 딱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의 뭐 임대차 3법, 뭐 탈원전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좀 좋지 못했던 거를 맨 서두에 앞서서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이거를 돌려놓을 수 있는 후보다 이런 거를 맨 앞서 오신 걸로 봐서는 그쪽을 제가 조금 많이 생각하게 됐고, 그걸 과연 이분이 이렇게 감당해낼 수 있는 분일까라는 거에 대한 좀 지켜봄 뭐 이런 종류로 접근해서 봤습니다. 그렇군요. 그 뭐 좀 평가를 한다면, 뭐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 주실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조금 한 50점? 그러니까 네. 이게 100점 만점에? 네, 그러니까 이게 네. 되게 그러니까 박정우님하고 조금 의견이 같은데 음. 조금 음식을 먹었는데 맛이 있지도 음. 않고 음. 뭐 예,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확 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맛이 아예 없지도 않고 예. 그런 네, 약간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인지도가 없으신데 차라리 확 음. 맵거나 아니면 음. 아예 싱겁게 온화주의로 가시던가 아니면 난 이걸 좀 세게 바꾸겠다라고 하시면 그나마 조금 인지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좀 인상을 내가 받았을 텐데 되게 좀 여러 가지를 믹스해서 한 중간 정도를 하시는 것 같은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김보민 씨는 원래 그 원희룡 지사를 좀 아셨어요? 어떤 분이 좀 알긴 아세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 보신 거예요? 몇 번 이제 네. 그 제주 이모님들 때문에 이제 예, 말씀 아, 듣고 그러니까 제주도 네. 지사로서 알게 되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예전에 맞습니다. 국회의원 할 때는 그러면 국회의원 전혀, 3선 했는데 국회의원 때는 전혀 기억이 전혀, 안 나고. 왜냐면 그분은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노, 그러니까 제주에서만 되게 많이 알려지는 스타일.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좀 주목을 받지 그런 느낌 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주 제주지사 하면서 저는 좀 알게 됐어요. 저 이모님들하고 이제 제주도에 사시니까 이모부님들이 말씀을 주시면서. 근데 이모님들의 평가는 제주도에서는 되게 어땠어요? 제주도에서는 생각보다 평이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오히려 뭐 나중에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제가 이게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쭉 그 당에서 공천을 받다 나중에 못 받았는데 무소속으로 나오셔서 뭐 당선이 됐는데 라고 저는 이모님한테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되게 압도적으로 제주도민들이 밀었다고 그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그 인성이나 뭐 이런 쪽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게 정책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제가 해서 그래서 좀 들어봤던 거거든요. 지금 이모님들이나 제주도에서는 그렇게 평이 나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면도 있긴 있죠. 제가 이번 소감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한 영상을 한 두세 번 정도 돌려본 것 같은데 일단은 약간 좀 이렇게 좀 저 원희룡은 원희룡이 뭐 이렇게 하고 자기를 나라고 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도 이재명은 합니다라든가 그래서 이낙연은 저는 뭐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젊은 사람이 자기 이름 부르는 건 조금 약간 그런 거예요. 간지러워. 이렇게 무슨 연예인이 자기 이름 부르면서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그래서 약간 좀 그렇다. 오그라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클래스가 다른 나라라고 하는 컨셉이 이 클래스라는 말도 약간 조금 촌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우리 그 있잖아요. 그 뭐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JTBC 프로그램 약간 카피한 것 같기도 하고 이태원 클래스라는 드라마도 생각나고 그래서 클래스가 다른 나라, 뭐 차원이 다른 나라, 뭐 있었는데 하여간 좀 약간 뭐랄까요, 좀 친숙하게 다가가려고 그런 걸 수도 있긴 있는데 조금 저는 촌스럽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되돌리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건 좀 약간 중도층에게 어필하기엔 좀 과격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이게 물론 당의 경선이니까 당원들은 좋아하겠지. 국민의힘 당원들은 좋아하겠지만 이 보수의 정통성과 중도의 확장성을 특히 강조하는 그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글쎄요.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돌려놓겠다는 건 마치 뭐가 생각나냐면 옛날에 클린턴 정권의 모든 것을 돌려놓겠다고 부시 정권이 ABC, 그 anything but 클린턴이라 그래서 이제 클린턴 정부의 모든 정책을 다 뒤집으려고 했다가 부시 정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맞고 망했잖아요. 아니요.
결과가 그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ABR, Anything but 노무현. 그래서 노무현 정권 끝나고 이명박 정권 초기에 비슷하게 노무현 정권의 모든 것을 돌려놓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명박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 갔잖아요. 사실 그게 그렇게 전 정권의 모든 걸 다 부정하는 노선이 그게 그렇게 좋은 노선은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이라는 건 사실 전 정부가 쌓아 올린 것 위에서 조금씩 조금씩 더 진전하는 거고, 이 국민들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 정권 부정하는 걸 사실 현 정부의 적폐청산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논리였던 거죠. 그런 식으로 전 정권을 싹 부정하고 새로 시작하겠다고 나섰던 정권들이 끝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걸 국민들이 다 같이 학습을 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되돌리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그렇게 좋은 메시지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중도층을 고려할 때.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지금 44%막 이렇거든요. 임기 말에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대통령은 굉장히 흔치가 않아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저는 저소득 성장이나 탈원전이나 다 성급하고 문제가 많았다고, 임대차 3법도 그렇고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다 제로 베이스로 돌린다? 예를 들면 임대차 3법 없앨 겁니까? 52시간제 폐지할 건가요? 최저임금 도로 낮출 건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들이거든요. 이미 우리나라는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런 것들, 그런 변화들을 쉽게 되돌릴 수 없거든요. 탈원전 정도는 좀 재고해 볼 수는 있겠지만 속도 조절하는 정도인 거고, 어차피 탄소 중립으로 가면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키워야 되는 거는 뭐 누가 조건하든 해야 될 일인 거고, 정도의 차이인 거지 모든 것을 되돌리겠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딱 들어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바람직하지도 않은. 근데 이제 당내 경선을 염두에 두고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설득력 있는, 특히 나중에 본선에 갔을 때 중도 확장성을 고려하면 그렇게 설득력 있는 주장도 아니고, 그러면 당내의 어떤 고정지지층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지만 어차피 고정지지층은 원희룡을 자기 편으로 생각 안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원래 핵심 뭐 태극기 부대 이런 사람들이 원희룡 쳐다나 보겠어요? 그분들은 애초에 정통 보수는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원희룡 기사는 본인도 연설문에도 얘기했지만 자기 운동권 출신이란 말이에요. 서울대 운동권 출신으로서 학생운동을 하다가 이런 말씀, 본인이 뭐 20년 전에 뜻을 가지고 보수를 선택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김영삼 정부에서 공천제의가 온 거예요. 민주당에는 이미 다른 586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자리가 차서 원희룡한테까지 차례가 안 왔고, 그때 신한국당에서 한나라당에서 뭐 이해창이었나요? 뭐 너 이렇게 우리랑이라도 해볼래? 라고 하니까 사실은 그때 합류한, 그거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원희룡이 처음부터 한나라당 가고 싶어서 갔겠습니까? 처음에 민주당 가고 싶었지. 근데 민주당에서 공천 제의를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글로 간 거지. 아유, 뭐 다 아는데 자기가 뭐 주제이고 선택한 것처럼. 뭐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전 목동 아파트 팔고 제주도 간 거, 그래서 10억 손해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갖고 있었으면 10억 더 벌었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거를, 그 좋은 얘기죠. 물론 공직자로서 좋은 자세고 칭찬하는데,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를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건 좀 없어 보인다. 그건 그냥 미담으로 측근들이 얘기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미담으로 알려지게 해야지. 그걸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본인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 내가 그 10억 오를 걸 내가 몰라서 판 게 아니다. 이게 너무 좀 없어 보인다 이거야. 그걸 꼭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 10억 손해본 거 되게 마음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그걸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그걸 자기가 의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정말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사람이면 그 의식 안 하지. 그 얘기 안 하지. 그게 아니라 제주도 가서 내가 어떤 업적을 냈다 이 얘기를 해야지. 근데 이제 그거 본인이 10억 손해봤다라는 걸 마음속으로 가슴속에 담아두고 있다는 거를 그냥 표출한 것밖에 안 되거든. 그런 거는 측근들이 기자들 만나서 밥 먹으면서 썰로 풀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기사화되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너무 그거를 본인이 직접 티낸 건 좀 약간 한 수 아래의 이제 메시지였던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100조를 풀어서 자영업자 코로나 대책으로 100조를 풀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심 공약이고 1번 공약이라고 주장한 거거든요. 코로나로 인한 어떤 긴급 어떤 재난지원금, 그걸 이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위주로 100조를 풀겠다. 그리고 대통령 긴급 재정명령 하겠다. 뭐 좋습니다. 사실은 그냥 전 국민한테 52조 뿌리겠다는 것보다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100조 풀겠다는 게 저는 더 맞는 정책이라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도 합리적이고 옳은 정책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게 또 하나의 포퓰리즘인 거예요. 100조가 그게 뭐 원희룡 지사 개인 돈입니까? 결국 국민 세금이잖아요. 국민 세금 그냥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어쨌든 세금 쓰는 건데, 그거를 100조가, 그러니까 뭐 담대한 뭐다라고 하긴 하지만
결국 내 돈 아니고 그 국민 돈 쓰겠다는 거고, 그거를 그냥 조금 효율적으로 자영업자들한테 쓰겠다는 건데, 사실은 전 국민이 자영업자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엔 그냥 조금 더 맞춤형 포퓰리즘인 거죠. 포퓰리즘인데 조금 더 어떤 선택적으로 맞춤형된, 좀 더 세련된 포퓰리즘일 뿐이지, 그게 뭐 그렇게 국민에게 큰 울림을 줄 만한 큰 공약은 아니었던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면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 어쨌든 중도 확장성이 있고 협치가 가능한 후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글쎄요. 근데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되돌리겠다고 하면서 협치를 하겠다면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는가? 협치를 누구랑 할 건데요? 민주당하고 할 거 아닌가요? 집권하고 그러면? 왜냐하면 보세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음 정권 집권하면 엄청난 여소야대 정권인 거예요. 지금 야당이 180석이 넘어요. 그렇죠? 정의당까지 합치면 야당이 거의 190석이야.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여당 단독으로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모든 법안을 다 야당하고 협의해야만 통과시킬 수 있고, 야당이 정책 보이콧하기 시작하면 뭐 국무총리 임명부터 다 부결될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협치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협치를 하겠다고 하는 노선과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되돌리겠다고 하는 노선이, 그게 양립 가능한 노선이냐 이거지.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 다 되돌리겠다고 하면서 그걸 그렇게 하면서 민주당하고 협치하겠다고 하면 민주당이 네 그러시군요 협치하시죠라고 하면서 손 내밀겠습니까? 네? 그 문재인 정부가 한 정책 다 되돌리겠다는데, 그리고 그런 쪽으로 법안 내면 민주당이 잘도 그거 통과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 연설문 자체가 논리적인 모순인, 차라리 중도 확장과 협치에 방점을 둘 거면 그쪽으로 이렇게 그 공약도 그쪽으로 맞게 세웠어야 되는 거고, 기조도 그렇고. 그게 아니라 당내 경선을 염두에 두고 문재인 후보를 세게 까는 쪽에 목적을 뒀다면 차라리 문재인 후보를 세게 까는 데 초점을 뒀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면에서 연설문 자체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거죠. 보수의 정통성을 강조하면서 당내 경선에 당원들의 지지도 얻고, 그러면서 자기는 원래 운동권 출신이었고 이제 또 제주도에선 실제로 뭐 협치를 어느 정도 하고, 뭐 예를 들면 뭐 정의당 출신, 통진당 출신 인사를 정무부 시장으로 임명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임명직 제주시장으로 임명해서 지금 현직 제주시장이라는 거야. 근데 그런 걸 보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대학 때 운동권 출신이었고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운동권하고도 소통이 되는 사람이다 이거지. 뭐 좋아요. 그건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보수의 정통성과 중도의 확장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게 약간 제가 보기엔 무리한 시도다. 근데 그렇게 가가지고는 이제 양쪽으로부터 다 다시 외면받기 딱 좋은 그런 거죠. 그래서 차라리 사실 원희룡 지사 하면 국민들의 마음속에 남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서울대 수석했다는 거거든요. 이 양반이 뭐 몇 학번인가 그런데 그 입학하던 시절에 전국에서 그 학년 중에 제일 공부 잘했다. 서울대 법대 수석이었어. 그래서 보면 중간에 자기소개할 때 보면 그 대학에서 대표 선수한 얘기가 잠깐 나오잖아요. 그게 자기가 서울대 수석이었다는 얘기를 살짝 이렇게 언급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 좋고 똑똑한 건 확실해. 그리고 고시도 합격했고, 고시도 아마 여러 개 합격했을 거예요. 뭐 3시 합격했나 뭐 그런 아주 수제 오보다 수제죠. 진짜 대한민국 공교육 체계가 만들어낸 당대 최고 엘리트, 이건 맞아. 그리고 국회의원도 일찍 됐고 국회의원은 젊은 나이에 3선이나 했고, 또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이게 지지가 높은 거예요. 제주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주도가 배출한 최고의 인물입니다. 그 당대의 기준으로 볼 때 제주도 출신 중에 공부 전국에서 제일 잘해갖고 제주도 출신으로서 서울대 법대 수석 입학을 했고, 고시도 다 붙었고 서울에서 국회의원도 했고 3선이나.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주도가 배출한 그 서울 가서 출세한 사람인 거지,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잘난 사람, 제주도가 배출한 잘난 인물인 거야. 그러니까 제주도지사로서는 지지를 하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제주도에서 잘난 사람이 서울에 와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을 때는 좀 그거 이상의 뭔가 콘텐츠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특히 제주도에서 8년이나 도지사를 했잖아요. 그럼 제주도에서 이룬 성과가 뭐다라는 거를 갖고 그걸 정치 상품화해가지고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야 되는데, 아쉽게도 원지사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제주도에서 도대체 뭘 해? 제주도에서는 뭐 잘했을지 그 주민들의 반응은 좋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이재명은 별거 아닌 청년 배당, 별거 아닌 뭐 무상 뭐 이렇게 뭐 보유권, 무상 뭐 교복, 이런 걸 가지고 전국적인 이슈로 만들잖아요. 근데 원지사는 제주도에서 8년이나 도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지사가 한 정책 중에 전국화된 게 별로 없어요. 전국에서 다 같이 해볼 만한 그런 어떤 확장성 있는 정책이 별로 없고, 오히려 뭐 녹지병원 그 민간 의료병원 중국 자본 끌어들여서 하려다가 실패하고, 그리고 제2공항 만들려다가 실패하고, 그러니까 뭐 지지부진하죠. 지금 안 되고 아직도 안 되고 있죠. 뭐 그런 것들이 오히려 떠오르고, 그러니까 제주도지사로서 뭐 이렇다 할 이렇게
그 업적이 없는 거지. 국민들한테 대해서. 근데 그런 게 있으면 득달같이 긁어 모아갖고 대선 출마 선언문에 썼겠죠.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못 쓰잖아. 원인 그 이재명은 쓰죠. 이재명은 자기 공약 지지율이 95%라 그러고 자기 경기도 계곡 정비한 거 맨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자기 업적이 있는 거거든. 업적이 있으니까 그 출마 선언문에 얘기하고 기자회견 때마다 얘기하는데 원지사는 아쉽지만 제주도지사로서 뭐 이렇게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업적을 못 찾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있다면 있는 대로 끄집어내서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잘 보이지 않는 게 좀 아쉽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김규명 씨부터 다시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김규명 씨가 지금 원희룡 캠프의 참모야. 원희룡 캠프의 스텝으로서 굉장히 원희룡 지사한테 핵심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야. 자, 이제 막 대선 출마했고 이제 언론의 반응을 좀 보고 있는 단계예요. 대선 출마 레이스 이제 땅 하고 뛰기 시작했어. 자, 뭘 해야 됩니까? 자, 원희룡 지사에게 측근으로서 조언하고 싶은 거. 지금 이 순간 무슨 조언을 하겠습니까? 우리 김규명 씨부터 음소거 키고 말씀하세요. 저도 솔직히 제가 이전에 있었던 대선 후보 그 출마 선언문 리뷰할 때도 늘 얘기하는데 원희룡 지사가 갖고 있는 장점을 좀 부각하는 그런 대선 활동이 되고 선언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들만의 장점, 자신이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 지점에서는 저 아까 살짝 언급을 했지만 정책적인 부분에서 어쨌든 원 지사가 제주도지사 지선을 하면서 그러니까 막 아까 윤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도전을 하면서 협치한 부분도 있고 도전을 하면서 자신만의 정책으로 내세울 만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거를 전혀 어필하지 않고 그냥 솔직히 말해서 이것만 보면 제주도에 간 거는 그냥 목동 앞에서 딱 판 거 말고는 어필한 게 없으니까 본인이 제주도 도지사로서 이렇게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지방자치제도가 민선되면서 지방자치제도는 정말 그 대통령을 꿈을 꾸는 정치인들에게 되게 좋은 뭐라고 해야 되지? 교육 장소? 어쨌든 먼저 뭔가 행정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되게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 하나를 어쨌든 겪은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들 좀 더 강하게 어필을 하고 정치적으로 좀 더 다져진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원지사가 처음에 살짝 언급했듯이 원지사는 지난 지선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당선되기도 되었고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솔직히 개파색이 이렇게 강한 편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되게 과감하게 뭐 민주당이랑 협치할 부분 협치하겠다. 나는 이런 거 협상하는 사람이다. 지금 물론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 거 많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방역. 사실 제주도지사 지난 코로나 정부 중에서 제주도지사가 또 한번 돋보였던 부분 중 하나가 그러니까 코로나 작년 초창기였나 그때 강남이나 서울에서 강남에 오히려 방역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제주도에서 강남에 있던 부분이 와가지고 제주도에 전파되는 과정을 도지사가 직접 케어하면서 내가 이분이 이렇게 여기서 온 것 같다. 이분이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렇게 다 공개를 하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했고 또 더 이상 넘치지 않게 어떤 부분도 조치했다.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합리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하는 게 오히려 또 지금 또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런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 계속 있고 이 부분들은 국민의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중도층이라고 말하는 국민의힘을 그렇게까지 지지하지 않 민주당이 지금 하는 짓거리가 마음에 안 들지만 국민의힘도 너희들 비슷한 짓을 했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중도층들에게는 그래 쟤는 그래도 원희룡은 중간에서 합리적인 얘기를 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두 부분, 그러니까 그런 두 지점들을 좀 더 어필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지점이라 하면 다시 정리하면 뭐하고 뭐? 그러니까 지난 대선 도지사로서의 정책적 역량과 협치 역량을 어필하고 비슷한 계열로 그중 비슷한 계열로 자신이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모습을 보였던 지점
어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로서의 정책 경험과 그리고 코로나 방역 잘한 거, 그 두 개를 어필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박정호님, 자, 박정호님이 지금 원희룡 캠프의 참모야. 원지사한테 뭔가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야. 자, 무슨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음소거 키시고요. 저도 김규명님이랑 아주 비슷한 의견이고요. 일단은 4.7 보궐선거 때 국민들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아준 이유는 국민의힘이 좋다기보다 현 정부가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심판하기 위해서 대안이 없어서 국민의힘을 뽑아준 그런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확신하고 있는데 지금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한 번 더 기회를 줘볼까? 한 번 더 잘하지 않을까? 이번엔 좀 더 보완해서 잘하지 않을까?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게 중도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도층이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솔직히 국민의힘 대선 주자 중에는 솔직히 저는 대표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지지가 일단 윤석열한테 이제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희룡 지사가 만일 원희룡 지사의 그 강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청렴한 이미지, 뭔가 선한 이미지, 이걸 강조하는데 또 본인은 또 진보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아까 지금 윤봉기 기자님이 얘기하셨지만 제주도 시장을 진보 진영에 뺐던 것처럼 본인이 또 운동권이었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조국이랑도 친구더라고요. 조국 장관이랑도. 서울대 아마 비슷한 연배일 거예요. 네. 동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뭔가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가 5년 임기 내에 급격한 변화로 시작된 그 정책을 되돌리기보다 나는 속아내겠다. 나는 보완하겠다. 단 원희룡 정부는 다음 정부를 위해 급격한 변화는 지향한다. 나는 무조건 아우른다. 통합의 메시지, 통합의 이미지, 그 선한 이미지로 통합하겠다. 아우르겠다. 그런 거를 좀 했으면, 그런 걸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고 본인한테 플러스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중도를 포용해서 중도의 마음을 이제 본인 쪽으로 쏠리게 하는 게 이렇게 좀 옳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게요. 우리 김보미 씨도 음소거 키시고, 자, 지금 김보미 씨가, 물론 김보미 씨는 전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원희룡 캠프의 측근이야. 원희룡 캠프에서 이제 그 자원봉사를 하고 계세요. 원지사하고 좀 인간적으로도 친해서 뭔가 조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럼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제주 이모님하고 이모부님들의 의견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대부분 그쪽의 이런 민심 의견은 뭐였냐면, 이분이 제주도에서 이제 좀 소위 말해서 잘 제주도를 빛낸 인물이니 제주도 지사까지 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개선까지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대부분이 이거 그래요? 솔직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저희 이모 이거는 제가 이렇게 걸러 얘기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원희룡 기사님한테 정말 죄송한데 그 말씀을 제가 딱 듣는 순간 저도 동의를 했고 그래서 그랬지만 만약에 제가 그럴 일은 없지만 그 캠프에 혹시나 그런 소명을 받게 되면 저는 무조건 뭐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냐면 요즘엔 SNS 특보단을 무조건 꾸려야 된다. 이걸로 여론이 좌지우지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그 거의 조직 테러번 제가 이제 카톡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여론은 SNS가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 예능 뭐 기사 짤 뭐 무조건 이 원희룡님은 그런 거를 만들어야죠. 제가 지금 일단 원희룡 캠프에 들어갔다고 가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삼촌 이미지를 띄우는 거예요.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뭐 그 이미지밖에는 뭐 없어서
그렇다고 막 강한 카리스마가 있으신 것도 아니고 그러면 또 일단은 똑똑하시고 이러니까 이런 이미지, 그러니까 국민 삼촌 이미지로 젊은 사람들 뭐 이런 걸로 좀 재밌게 유튜버를 찍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기자님들도 막 이렇게 뭐 나는 뭐 문재인 여기 정권을 막 다 바꿀 거야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더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질 것 같고 지지율은 더 바닥에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인이 갖고 있는 달란트, 나는 뭐 행시 사시 뭐 이런 것들을 다 패스하시니까 그거에 대한 노하우 이런 걸 유튜버로 재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노출시키는 거죠. 카톡, SNS 이런 거에 전파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많이 보고 이런 면도 있네, 이런 거 배울 수도 있겠네. 이런 라디오 막 이런 것도 가셔서 정권을 막 이렇게 반대하는 이런 위험한 도발적인 발언보다는 김남국 의원님인가 그때 제가 뭐 기사 봤더니 원희룡 의원님한테 막말해도 지지율이 전혀 안 오른다고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셨는데 지금은 막말을 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시대는 그런 유권자들의 시대는 이제 갔어요. 지금 우리 유권자들은 특히 20대 있는 이런 청년들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우리보다 더 정치에 대해서 잘 알고 날카롭게 비판하고 그 대신 그분들이 가장 약한 부분은 뭐냐면 많이 좋은 이미지로 노출된 사람, 그 사람을 나중에 뽑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저라면 꼭 공약을 하고 싶지만 뭐 하여튼 오늘은 갈 일이 없습니다. 네네. 네, 갈 일이 없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원지사가 지금 저는 백조 자영업 이거 별로 얘기 안 된다고 보고 문재인 정부 다 되돌리겠다고 이 메시지 이 내놓은 걸 뭐 도로 집어 담을 수는 없으니까 그건 할 수 없는데 차라리 정책을 뾰족하게 해서 원지사 후보의 본인의 서사와 관련된 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이 사람이 잘하겠다 싶은 거에 집중해야 돼요. 원지사 하면 떠오르는 건 뭐냐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뭐 대한민국 대표 모범생이야. 그리고 모든 시험을 다 수석한 사람이에요. 서울대 법대 수석부터 뭐 사법고시 수석, 뭐 연수원도 뭐 수석했나? 어쨌든 이 양반이 진짜 공부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최고. 그러니까 전통적 공부. 요즘 같은 입학사정관제 학종이었으면 또 어떨지 모르겠으나 옛날에 학력고사 시절에는 정말 최고의 공부 전문가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차라리 교육 정책에 집중해라. 이번 대선에서 사실 교육 정책이 별로 이슈가 안 되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다들 교육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 원희룡은 그래도 대한민국 교육의 최고의 승자예요. 대한민국 교육이 배출한 최고의 엘리트란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대도 합격하고 고시도 여러 개 합격하고. 그러면 적어도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뭔가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봤을 때 나는 대한민국의 전통적 교육 방식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받은 사람이지만 지금 우리 교육이 이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된다라든가 아니면 차라리 옛날의 그런 건강성을 회복해야 된다라든가 어쨌든 간에 원희룡이 말하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은 뭔지 그거를 치고 나가면서 그냥 교육개혁만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야 이번 선거 때. 그러면은 어차피 이분 당선 안 되거든요. 절대 본 후보 못 돼요. 그러면 그래도 군수 후보여도 하나는 기억에 남게 할 수 있어요. 그 경선 과정에서 하나만 주구장창 얘기하면 하나는 기억에 남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다음 대선 때 자산이 되거든요. 마치 이재명 지사가 지난번 대선 나왔을 때 기본소득 얘기해가지고 그거 하나 기억에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큰 어쨌든 그 자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 논란도 되지만 그리고 그 안희정 지사는 그걸 몰락했지만 안희정 지사 하면 지난번에 대연정 기억에 남잖아요. 대연정 하나 안희정 하면 협치의 아이콘 그것 때문에 엄청 비난을 받으면서도 어쨌든 협치라고 하는 철학은 확실한 사람이구나 이런 인상을 줬잖아요. 안희정이 만약에 성희롱 사건 성폭행 사건 없었으면 지금은 거의 압도적인 대선 주자 특히 지금처럼 야권이 강한 상황에서 협치 그 중도층이 강화돼 있잖아요. 이럴 때 만약에 안희정이 민주당 대선 후보였으면 뭐 이재명이고 이낙연이고 뭐 비비지도 못해요. 그냥 압도적으로 대선 주자로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지난 대선 때 나오면서 떡밥을 던져놓은 게 회수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원지사도 지금은 떡밥을 뿌릴 시기다. 바로 월척을 낚으려고 하지 말고 다음 대선을 염두에 두고 다음 대선 때 자산이 될 수 있는 원희룡만의 어떤 캐치프레이즈, 원희룡만의 킬러 컨텐츠를 이번에 떡밥으로 뿌려라. 그게 뭐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교육정책. 원희룡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는 건 옛날에 고승독처럼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세대에서 공부 잘하는 그 학번에서는 최고로 대한민국 최고의 모범생이거든요. 교육 정책을 집중하던가 아니면은 제주도지사를 오래 했으니까 친환경 에너지 또 관광 정책 이런 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주도지사 한 경험을 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 포스트 코로나가 이제 어쨌든 올해는 종식이 될 거 아닙니까? 어찌됐건 지금은 대유행이지만 올해 지나고 내년 되면 백신 다 맞고 집단 면역 형성되면 어쨌든 그러면 전 세계에서 다시 관광객이 쏟아져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관광 수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어떻게 더 혁신적인 관광 국가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만들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만 추구장창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난 제주도 지사였으니까. 제주도 하면 관광이잖아. 제주도에서 했던 경험을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를 제주도처럼 관광천국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왜냐면 이게 백조를 뿌리는 것보다 외국인 관광객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게 사실은 자영업자들한테 훨씬 더 좋아요. 자영업자들이 뭐 동네 장사해갖고 먹고 살겠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사줘야 그래야 호텔업도 그렇고 다 그래야 먹고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려면 중국과의 관계 개선해야 되겠죠. 또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해야 되겠죠.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 코로나 방역 성과를 가지고 그걸 이제 관광 산업 분야의 성장 동력으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영업자를 살리겠다. 차라리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는 게 낫지. 그 국민 세금 그 100조 끌어 모아가지고 자영업자들한테 뿌리겠다. 이거는 뭐 다음 세대한테 빚 넘기겠다. 이거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좀 내놓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저는 중도 확장 하는데 저는 원지사가 좀 의미 있는 이렇게 그 일정 중에 하나로 홍정욱 전 의원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홍정욱 의원하고 이미지가 좀 비슷하거든요. 원지사는 서울대 나오고 홍정욱은 하버드 나오고 또 뭐 얼굴도 뭐 잘생기고 어쨌든 중도층의 어필하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근데 홍정욱은 딸 마약 문제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는 정치를 못하니까 원지사가 만나서 그냥 두런두런 그냥 세상 걱정 얘기하고 이번 대선에 대해서도 뭐 아이디어 있으면 좀 달라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뭔가 조언 듣는 그런 포지션으로 하는 거지. 굳이 뭐 지지 선언을 해주면 좋고 안 해도 뭐 상관없고 안 해도 그냥 한번 그 셀럽 만나듯이 그냥 한번 쓱 만나서 대담하고 기자들 불러서 같이 이렇게 홍정욱 그럼 되게 좋아할걸요 본인도. 왜냐면 그 사람도 관종이라 언론 나오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대담하면 아 역시 원지사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강화되는 원희룡 혼자만으로는 기사가 안 돼요. 근데 원희룡이 홍정국을 만난다고 하면 기자들이 따라갈 거예요. 따라가서 같이 취재를 해서 기사가 나오겠죠. 둘이 무슨 얘기했나. 왜냐면 한쪽은 서울대고 한쪽은 하버드 어쨌든 뭐 공부 잘하는 걸로는 되게 이렇게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원지사의 기존 이미지에 맞는 이벤트들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까고 뭐 이렇게 막 극악스럽게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컨셉이 아니라 되게 중도층에 어필하면서 확장력을 가진 후보로 그렇게 이제 그 자리매김을 해서 나가면 제 생각에는 다음 대선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다음 정부에서도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이 접권했다.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 중도 확장을 염두에 두고 원희룡을 뭐 총리로 임명한다든가 뭐 장관으로 임명한다든가 뭐 청와대의 어떤 주요 요직에 기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왜냐면 원지사 아직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기 때문에 정치 경험은 굉장히 많고 나이는 상대적으로 젊고 그러니까 중앙 정치에서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거든. 뭐 당대표 야당이 되더라도 당대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원지사는 미래가 있는 후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번 대선에서 뭐 꼭 돼야 되겠다 꼭 홈런 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러다가 꼭 망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서 본인의 페이스 조절 잘 하시면서 다음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의미 있는 떡밥을 뿌리는데 집중하시라. 그러면 이번 대선 출마한 게 충분히 그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달이 될지 모르겠으나. 자, 이 정도로 하고 우리 김영 씨부터 오늘 소감하고 오늘 짧게 마무리하죠. 인원이 적으니까. 자, 오늘 어떠셨나요? 김영 씨? 네, 오늘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비슷하게 그 지금 그 계속 하고 그 연출마선 한번 계속 하고 있는데 하면서 그래도 그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제가 재미없다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각 후보들마다 어쨌든 정치인들이 다 자신만의 어딩이라서 그런지 자신만의 그 하나문이라서 그런지 어쨌든 그 재미가 있든 없든 그것과 별개로 또 하지만 캐릭터성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네. 우리 박정호님 저거 키시고 오늘 소감 어떠셨나요? 근데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돼서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그냥 갑자기 문득 생각났던 게 그 원희룡 지사님이 도시사 때 예전에 외통위에 계셨는데 맞아요. 코로나가 시작될 때쯤에 그때 제주도만 좀 특별하게 방역 조치를 하고 뭔가
요새 뭐 청정국가라고 이제 백신을 맞게 해준다든지 백신을 맞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든지 뭐 그런 관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를 선제적으로 먼저 제주도에서 먼저 해내서 방역을 정말 그 제주도 잘했다. 그런 이미지를 많이 있었다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대선에 나갔을 때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다음에 김보미 씨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어떠셨나요? 일단은 1번은 사적인 얘기 하나 할게요. 범기윤 기자님을 만나서 요즘에 거의 주야로 줌하고 독서 모임 막 이런 거를 쫓아다니면서 들으면서 저한테 정말 귀한 멘토분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요즘에 감사드리고 있고 많은 이 생각의 틀을 많이 깨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윤 기자님은. 그래서 정말 많은 우리 정치를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멘토로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박정훈님은 얼마 전에 그 김대중 그 연설 잘 들었고요. 한 표를 제가 행사했습니다. 박정훈님이 최고 수산 타신 거 아시죠? 네. 저 끝까지 다 봤죠. 캡처까지 다 했죠. 네. 너무 멋있었어요. 음. 그리고 제가 항상 그 윤 기자님 거를 들어오면 이게 이제 윤 기자님 노트인데 이게 지금 적어서 안 보이는구나. 그 윤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그냥 속기로 막 적어요. 배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 저는 아이고. 정치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입당한 지 꽤 됐지만 그래도 정치를 해보겠다고 공부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모임이 정말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너무 모르겠어요. 윤 기자님이 이거를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냥 순수하게 하시는 거죠. 봉사 차원으로. 혹시 재미로 하는 거 취미 활동이에요, 취미 활동. 이거는 취미가 아니고 사명감이 없으면 못할 것 같은데. 하여간 네 오늘 김규명 님도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보미 님도 국회 신성장 아파 스터디 들어오시면 좋겠네. 우리 나머지 2명은 다 회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좀 들어오셔갖고 같이 했으면 좋겠고, 우리 애기도 반가워요. 바이바이. 자, 어쨌든 저도 오늘 재밌었고, 자, 그러면 원희룡 지사 출마 선언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주 화요일, 저희가 이게 매주 화요일 밤 10시에 고정적으로 하니까, 다음 주 화요일 밤 10시에는 아마 그때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아마 출마 선언을 하겠죠? 아니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라든가 어쨌든 좀 기다렸다가 출마 선언하는 사람 있으면 이제 그분 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화요일 밤 10시는 고정적으로 하니까 그 시간을 일단 비워두시고 다음 주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할게요. 자, 화면 좀 봐주시고요. 자, 우리 애기가 우리 보미 씨 아이가 자꾸 달려드네요. 예, 좋습니다. 같이 나오게 좀 찍어주시고.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됐나? 이게 뭐냐? 잘 모르겠어. 됐는지 맨날 찍고 나면은 불안하고 된 거야. 이제 안녕 해줘. 안녕. 반가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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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해줘. 이름이 엄마예요. 사랑해요. 사랑해. 안녕. 우리 정우님 아이도 같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애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진짜 이거 참나. 자,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